안녕하세요. 신화 연구가 김원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신화가 뭘까요? 신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요. 세계적인 신화학자인 조지프 캠벨은요, 신화를 알에서 갓 깨어난 햇병아리의 행동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에서 갓 깨어난 햇병아리에게 나무로 만든 매 모형을 보여주었답니다. 그랬더니 은신처를 찾아서 쏜살같이 숨어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무로 만든 참새의 모형을 보여주었답니다. 그랬더니 미동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지프 캠벨은 설명을 하죠. 알에서 갓 깨어나서 어미닭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는 햇병아리가 나무로 만든 매의 모형을 보고 보인 행동은요, 햇병아리의 집단 무의식의 소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하죠. 신화가 바로 인류의 집단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인류의 정신적 DNA로서의 신화, 특히 그리스 신화가 우리 생활 곳곳에 얼마나 깊게 배어 있는지 하는 것을 브랜드, 다시 말한다면 상표와 로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신화가 왜 어려울까요? 어려운 이름과 긴 그 이름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특히나 그리스 신화는요, 한 신에 대해서 시대에 따라 가지고 이름이 이렇게 다양하게 달라집니다. 한 신에 대해서 세 가지의 이름이 있죠. 그래서 몇 명의 신만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이 도표를 보시면 가령 신들의 왕 제우스는 그리스에서는 제우스라고 불렸지만 로마로 건너가면서요, 유피테르라고 이제 불렸죠. 그리고 이제 영어권에서는 뭐라고 불렸습니까? 스펠링은 달라지지 않고요, 이름만 주피터로 이렇게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신화가요, 내용은 거의 달라지지 않고 이름만 이렇게 달라져서 이렇게 지금까지 전승이 되어 온 겁니다. 그 다음에 가령 이제 헤라 같은 경우 보면 이따가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가정과 결혼의 신이죠. 그리스 신화에서는. 근데 로마에서는 유노라고 불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권에서는 뭐라고 불렸죠? 주노라고 불리게 되죠. 그 다음에 가령 이제 몇 명의 신을 건너뛰어서요, 헤르메스 같은 경우는요, 로마에서는 메르쿠리우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영어권에서는 이게 약간 줄어들어서 머큐리라고 이제 불렸습니다. 가령 이제 아폴론 같은 경우는요, 가장 적게 달라졌는데, 로마에서는 아폴로라고 불렸고요, 영어권에서도 아폴로라고 불렸죠. 그러니까 그리스 이름에서 N만 사라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 같은 경우는 로마에서는 베누스라고 불렸고요, 영어권에서는 발음만 달라졌죠. 비너스라고 이제 불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레스 같은 경우는 전쟁의 신인데요, 로마에서는 마르스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영어권에서는 마즈라고 불렸죠. 또 건너뛰어서 에로스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에로스는 로마권에서는 쿠피도라고 불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권에서는 이게 약간 줄어들면서 큐피드로 불렸죠. 가령 에우스는 새벽의 신인데요, 에우스는 로마에서는 아우로라라고 불렸죠. 근데 영어권에서는 오로라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제우스, 유피테르, 가령 제우스를 예로 들면 제우스, 유피테르, 주피터가요, 각각 다른 신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같은 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입문을 하시면 굉장히 이름 때문에 생기는 컴플렉스에서 많이 이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그리스 신들이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떻게 이제 상표와 로고 속에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올림포스가 있습니다. 이쪽에 약간 좀 안 보이는데요, 영어로는 올림푸스라고 합니다. 올림포스. 근데 그리스 신화에 많이 등장을 하죠. 왜 등장을 하느냐? 제우스가 티탄 신족과 싸울 때요, 이 올림포스의 산 정상에 산성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북한 산성이나 남한 산성처럼 산성을 쌓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2918m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티탄 신족들도 어떤 산에다가 산성을 쌓았겠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구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트리스라는 산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티탄 신족들은 오트리스에다가 산성을 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우스는 올림포스 산 정상에다 산성을 쌓고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우스가 티탄 신족을 물리친 다음에 새로운 신족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 신족 이름이 올림포스 신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우스를 중심으로 한 신족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이게 이제 올림포스 신족의 가계도인데요. 이건 건너뛰고요. 자, 인천에 가면 올림포스 호텔이 있어요. 바로 이제 올림포스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카메라를 보면은요, 올림푸스 카메라가 있죠. 그러니까 영어식 이름입니다. 자, 이런 게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올림푸스라는 이름을 지닌 뭐 상표와 뭐 이런 로고들이요. 굉장히 이제 많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사모트라케의 니케상이라는 건데요. 니케는 영어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이키라고 했죠. 그래서 승리의 여신입니다. 승리의 여신은 날개가 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니케상이 그리스 전역에서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되는데 가장 유명한 게 사모트라케의 니케상입니다. 예술적으로 굉장히 하여튼 뛰어나다는 것이죠. 이 대리석으로 만들었는데 마치 진짜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머리 부분은 없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제 미술사가들이요, 금방이라도 하늘로 날아오를 것만 같다라고 이제 평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 날개를 한번 잘 봐주십시오. 이 날개를 활용을 해서요, 이렇게 나이키의 로고를 만든 것이죠. 이 로고하고 날개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니케의 어머니가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어머니는 강의 여신이거든요. 근데 이 강의 여신은 지하 세계를 흐르는 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 죽은 홀령이 이 강을 꼭 건너야만 지하 세계로 갈 수가 있어요. 세계 각국의 신화에는요, 어떤 강을 건너야 지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강들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북유럽 신화 같은 경우 보면은요, 겨울강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죽은 홀령이 겨울강을 건너야 지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민간 신화에도 강 이름이 나오죠. 누가 죽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민간 신화에서는 무슨 강을 건넜다라고 얘기합니까? 황천강을 건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도요, 어떤 그 강을 건너면 지하 세계로 이제 가게 되는데, 강의 여신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여신일까요? 바로 스틱스 강입니다. 스틱스. 그래서 죽은 홀령은 이 스틱스 강을 꼭 건너야 되겠죠.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초소형 SUV 신차 이름에요, 요 스틱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신문 기사에는 저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게 출시가 됐을 겁니다. 몇 년 걸려서 출시가 됐고요. 아마 뭐 최근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뭐 지하 세계를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 좀 이렇게 더디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 스틱스. 그 다음에 또 그리스 신들은요, 우리처럼 인간들처럼 밥을 먹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면 빵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이 암브로시아이죠. 그래서 이제 암브로시아의 그 이름에서 허브 음료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출시한 게 아닙니다. 외국에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이제 수입을 해온 것인데요. 굉장히 비싸죠. 근데 이게 이제 음식인데 음료 이름이 됐으니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다른 설에 의하면 암브로시아가 음식이 아니라 음료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뭐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렇다면 암브로시아에서 유래한 음료수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바로 이제 암바사가 있고요. 암바사가. 자, 그렇다면 그리스 신들이 마시는 음료수는 무엇일까요? 음료수는 그리스 신들은 물을 마시지 않죠, 그렇죠? 술은 포도주를 마시고요. 그다음에 음료수는 넥타라고, 그렇죠? 넥타르라고 합니다만은 영어로 하면 넥타가 됩니다. 그래서 넥타르를 마시죠.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고 그럴 때 단답식을 많이 내는데 이런 문제를 냅니다. 자, 그리스 신들이 먹는 음식은 암브로시아다. 그렇다면 그리스 신들이 마시는 음료수는 그러면 이제 넥타르라고 써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학생들 중에는 간혹 가다가 그 가로 안에다가 제가 강의할 때 들고 가는 그 음료수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삼다수라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헤라가 있죠. 헤라는 아까도 이제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가정과 결혼의 여신입니다. 머리에 쓴 모자를 보십시오. 굉장히 단정하게 보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로마에서는 유노라고 그랬고요. 영어식으로는 발음만 달라졌어요. 주노라고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제우스와 헤라라는 그림인데요. 굉장히 한때 금슬이 좋았었죠. 근데 이제 처음에 저 신혼기가 지나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우스가 한눈을 막 팔기 시작하죠. 그래서 온갖 짐승으로 뭐 변신을 해서 신들이나 인간들과 사랑을 나누는데요. 이렇게 좋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 오른쪽에 보시면 공작새가 있죠. 공작새는 헤라의 신조입니다. 그렇죠? 헤라의 새고요. 그다음에 제우스의 밑에 보시면은 독수리가 보이죠. 그래서 독수리가 바로 제우스의 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헤라를 활용한 그런 이런 뭐 상표가 있죠. 혹은 뭐 간판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현동의 웨딩드레스 거리에 가보시면은요, 제가 직접 이건 찍은 겁니다. 그래서 헤라 웨딩숍이 있죠. 정말 어울리죠. 결혼의 여신이기 때문에 헤라라는 이름이 결혼과 깊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헤라라는 그런 화장품도 있고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겁니다. 헤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준호 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이걸 어떻게 썼습니까? 준오라고 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리식 그 이름처럼 우리나라의 뭐 남자 이름처럼 준호라고 이제 했지만 사실은 저기 저 영어 스펠링을 보시면 헤라 여신의 영어식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홈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좀 오래된 건데 지금은 고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윗부분을 한번 보시면은요. 준호는 그리스 신화 속 제우스 신의 부인인 헤라 여신의 로마 신화식 표기로 로마 신화식 표기는 아니죠. 사실은 고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표기식입니까? 영어식 표기죠. 영어. 준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표시를 할 때 우리가 잘 써야 되는데 아마 지금쯤은 고쳤겠죠. 그래서 저는 요 그 헤어샵 옆을 지나갈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나죠. 저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미장원이나 그 이발소에 거의 뭐 가지를 않았어요.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했었죠. 다 누가 깎아줬습니까? 집에서 엄마가 보자기를 둘러 씌운 채 깎아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당시 엄마들은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헤라처럼 가정의 여신의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그런 네이밍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아폴론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죠. 아폴론의 이름이 가장 적게 달라졌다. 그래서 로마와 영어식 이름이 N만 없는 아폴로가 됐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요, 아폴론 자체가 태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두마차를 아폴론이 타고요, 뒤에다가 그 마차 뒤에다가 태양을 싣고 다닌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 다음에 또 아폴론이 그 태양마차를 몰기 이전에 먼저 활동하는 신이 있습니다. 어떤 신일까요? 새벽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새벽의 여신 에오스가 앞장서고요. 새벽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아폴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새벽의 여신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뒤에 지금 환하게 비치는 부분은 태양이 뒤에 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아폴론이 태양의 신이면서 또 어떤 신입니까? 이성의 신이에요. 태양은 밝죠. 어둡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성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의술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궁술의 신이기도 하고요. 궁술이라는 것은 활과 화살이지요. 그 다음에 예언의 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태양의 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달에 최초로 상륙한 미국의 우주선이 아폴로 11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막 우리들은 이 아폴로는 태양의 신인데 왜 달에 착륙하는 우주선으로 만들었을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폴론과 달의 신 아르테미스는 남매지간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다음에 아르테미스가 또 누나입니다. 먼저 태어나서. 그래서 동생이 누나를 만나러 간다.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아폴로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자,
그다음에 아폴로 보온병이 한때 유행을 했었죠. 그다음에 저기 그려져 있는 두 상은요, 아폴론상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아폴로죠. 그래서 기가 막힌 이것 네이밍이다. 왜 그러냐면은 태양신이 물을 덮여주니까 식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한 네이밍인데 이게 잘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보냉병이 생겼어요. 보냉병을 만들었는데 보냉병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 아폴로의 어떤 캐릭터와는 맞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옛날에 아폴로라는 추억의 불량식품이라고 그랬었는데요. 저도 뭐 어렸을 때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 아마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아폴로라는 이름이 유행했었죠. 그래서 아마 덕을 좀 보기 위해서 이런 어떤 과자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 그림을 보시면은요, 우주선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아폴로 11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폴로 눈병이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눈병은 모두 다 아폴로 눈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폴로가요, 영어로 하면 이제 아폴로지만 원래 이제 그리스식으로 하면 아폴론이죠. 의술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병을 주기도 하고 병을 낫게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저런 그 아폴로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베커스인데, 베커스는 디오니소스의 영어식 이름이죠. 그래서 디오니소스의 로마식 이름은 바쿠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루벤스의 그림인데요. 루벤스의 그림을 보면 3분의 1이 성서에 관한 그림이고요. 3분의 1이 그리스 신화에 관한 그림입니다. 나머지 이제 3분의 1이 다른 그림인데, 그래서 이제 루벤스의 그림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그리스 신화를 잘 알아야 되고요. 성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저 바쿠스 신이라고 이제 그렸는데 배가 많이 나왔죠, 그렇죠?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시면 저렇게 배가 많이 나오나 봐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청년 베커스라고 까라바조가 그림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포도농쿨로 관을 만들어 쓰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병든 청년 베커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속에서 저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전날 술을 조금 마시면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저렇게 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자, 병든 청년 베커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로회복제 바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커스를 우리식으로 바카스라고 부른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술과는 관련이 없지만 디오니소스 신이 굉장히 유명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자, 유명세를 이렇게 유명세 덕을 톡톡히 보고 있죠. 굉장히 잘 팔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보시면 바카스라는 바카스티 그 밑에 보시면은요, 그 영어식 스펠링이 나와 있죠.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식으로 바카스라고 했을 뿐이에요. 읽기 편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맥주 체인점 디오니스가 있죠. 근데 원래 디오니소스인데 5글자가 되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줄인 거예요. 한자를. 디오니소스인데 소를 줄여서 디오니스라고.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를 빨리 발음하면 디오니스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소개 글을 보니까 디오니스의 탄생 비화를 저렇게 아주 길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한때 유행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옛날 같지는 않아요. 저 디오니소스인데 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마즈가 있죠. 마즈는 전쟁의 신 아레스의 영어식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에서는 마르스라고 했죠. 마르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기 방패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창입니다. 그렇죠? 전쟁의 신으로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어떤 조각상도 있는데 창이 끊어졌죠. 오른손에 창을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고요. 바로 남성 심벌이 아레스의 창에서 유래를 했다. 저기 저 뾰족한 부분이 창이고요. 둥근 부분이 방패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설이 아레스의 창과 방패에서 유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미국의 초콜릿 이름 중에 마즈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레스는 굉장히 그 에너지가 넘치는 신이죠. 힘도 셌고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바의 이름으로서는 제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가 있죠. 아프로디테는 영어권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비너스라고 했고요. 로마에서는 베누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미의 여신인데 사랑의 여신이기도 하죠. 미와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아들 에로스가 사랑을 담당하긴 했어도 사랑을 또 이 그 아프로디테가 담당을 했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아름다움이니까 거울이 중요했겠죠. 그래서 저기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요, 에로스인데 날개 달려있잖아요. 어깨 축지에 거울을 들고 있네요. 그래서 아프로디테에게는 거울이 중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여성 심벌이 바로 비너스의 손거울에서 나왔다. 그래서 둥근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저 둥근 부분이 거울 부분이고요. 밑에 있는 부분이 손잡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밀로의 비너스를 보세요. 여기서 밀로의 비너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밀로가 과연 뭘까요? 밀로는요, 이 조각상이 발굴된 섬 이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멜로스예요. MELOS죠. 근데 이제 지금은 밀로스라고 합니다. 지금 현대 그리스에서는 그러니까 E가 I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밀로스인데요. 영어권에서는 밀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밀로 섬에서 발굴이 된 비너스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 그리스 조각품들은 지금은 진품이 없어요. 로마 시대에 그 진품을 가지고 만든 모조품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것은 진품이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농부가 밭을 갈다가 멜로스 섬에서 발굴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위쪽 부분, 머리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머리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게 비너스 속옷 브랜드 로고예요. 똑같죠?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작권에 안 걸리냐? 뭐 내가 찍어서 이렇게 만든 거니까. 그다음에 저게 뭐 저작권에 걸릴 수가 없겠죠. 뭐 BC 2세기인가요?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과 관련이 없고, 그림을 많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남았죠. 그 그림도 저작권에 걸리지 않죠. 자, 그 다음에 포세이돈을 보면 포세이돈은 로마에서는 넵투누스라고 했습니다. 로마식 이름에 우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신들 중에도 우스로 끝나는 그런 신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자, 그런데 영어권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넵튠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암피트리테와 같이 있는데 누구겠습니까? 자기 아내죠. 그래서 바다의 여신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 동물은 뭐 동물일 수도 있고요. 괴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다의 어떤 그 물고기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포세이돈의 상징물이 있어요. 동물은 말인데요. 또 하나의 상징물, 거기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게 있죠. 삼지창입니다. 트라이던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래서 보시면 마세라티 로고 속 포세이돈의 삼지창이 있죠. 근데 이 삼지창을 어디서 갖다가 벤치마킹을 했느냐? 이 마세라티의 본사가 있는 곳이 있어요. 이탈리아에. 어디 있습니까? 볼로냐가 있는데 그 볼로냐에 마지오레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넵투누스 분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넵투누스가 들고 있는 삼지창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죠? 이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자, 요거하고 보세요. 그렇죠? 똑같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리스에서요, 포세이돈 신전으로 유명한 게 아티카 반도의 끝자락에 있는 수니온 곳에 있는 신전입니다. 아티카 반도는 어디냐면은 아테네가 있는 그 반도입니다. 아테네는 중간에 있고요. 수니온은 그 끝자락에 있어요. 그래서 그 끝자락에 가면 저런 조그만 섬도 보이지만 망망대해가 보여요. 그 밑으로 가면 크레타와 통하겠죠. 그래서 이 항상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기 때문에 저렇게 바닷가에 있겠죠. 근데 여기는 석양으로도 유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 여행을 할 때 저도 뭐 7번, 8번 다녀왔습니다만은 석양으로 유명한 곳은 산토리니의 이아 마을이죠. 근데 거기 이아 마을 못지않게 여기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경치가 뛰어나죠. 경치가 보세요. 이렇게 멋있죠. 자, 그런데 여기만 가면 저는 어디가 생각나냐면
부안 적벽강의 해신당이 생각나요. 그 해신당이 수성당이거든요. 저기서도 저 해신당에서 보면 서해가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이온 곳에 포세이돈 신전에 가면 해신당이 생각이 나고요. 수성당인데 수성당에 가면 또 포세이돈 신전, 순이온 곳에 포세이돈 신전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이제 뭐 사진이 있고요. 이게 수성당이죠. 이렇게 이제 설명이 있고, 그런데 두산 유부에 아파트 브랜드 중에 포세이돈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이 포세이돈 아파트가 서울이나 내륙에는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 해운대에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아마 이걸 만든 분이 저쪽 순이온 곳에 포세이돈 신전에 가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해운대에 있는 두산의 포세이돈 아파트. 제가 뭐 찾아봤는데 부산밖에 없습니다. 해운대 쪽에. 자, 그 다음에 헬스티아는 화로의 여신이죠. 로마에서는 베스타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에서는 발음만 달라졌어요. 베스터. 화로. 아시죠? 불이 아니라 화로입니다. 그래서 에어매트로서는 또 이름이 아주 잘 어울리죠. 따뜻하다는 겁니다. 화로의 여신이기 때문에. 지금은 화로가 없어졌지만, 그 옛날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겨울철 추울 때요, 이 그 가족들을 은은하게 덮여주었던, 그래서 그 둘레 둘러 앉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밤도 구워 먹고 고구마도 구워 먹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오롱에 보면 코오롱에서 나온 패딩이 있어요. 패딩 이름도 헤스티아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 정말 납득이 가죠.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데메테르는 곡물과 씨앗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서는 케레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는 시어리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곡물의 여신이나 씨앗의 여신답게 거기 한번 보시면 이제 이삭으로 만든 관을 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 다발을 들고 있고요. 이삭 바구니까지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 횃불을 들고 있는데 저 횃불은 뭐냐면요. 데메테르에게는 외동딸이 있었죠. 페르세포네라는. 근데 하데스에게 납치돼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밤낮 구분 없이 낮에는 그냥 돌아다녔지만 밤에는 저렇게 횃불을 들고 딸을 찾아 헤맸죠. 그래서 그 상징이 드는 게 이 그 데메테르 상징이 드는 게 이삭 관하고요. 저렇게 횃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시리얼이라는 것이요. 데메테르의 영어식 이름인 시어리즈에서 나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곡물 아닙니까? 곡물. 그렇죠? 식사 대용으로 우리가 먹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것도 이 이름을 정말 잘 만들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데메테르의 향수가 있어요. 우리가 향수를 만들 때 곡물로 만들지는 않지만 식물의 씨앗을 짜가지고 거기서 즙이 나오면 그걸로 뭐 이렇게 향수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향수 이름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게 바로 데메테르다. 이걸 갖다가 이제 영어로 데메터라고 하는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되겠고요. 이게 데메테르 자체가 이제 그리스식 이름이기 때문에 데메테르라고 이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스클레피오스가 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아폴론의 아들이었어요. 아폴론이 원래 의술을 담당했었죠. 자, 아폴론이 담당했던 게 태양과, 그 다음에 이성과, 그 다음에 궁술과, 그 다음에 예언과, 그 다음에 또, 하여튼 뭡니까? 여러 가지를 담당을 했는데요. 자, 이 아들이 태어나니까 아들에게 의술 분야를 떼어줍니다. 그래서 네가 의술을 담당해라 해가지고 의술을 담당하고 있는데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징물이 있어요. 자, 상징물을 보시면 지팡이를 들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지팡이가 아니죠. 뭐가 감겨 있습니까? 뱀 한 마리가 감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는 이 뱀이요. 뱀이 의술을 상징했답니다. 의학과 의술을. 왜냐하면 뱀이 허물을 벗을 때마다 젊어진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뱀은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뱀이 그때부터 의학의 어떤 상징이 됐고 의술의 상징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인데요. 보시면 WHO 우리가 뭐 굉장히 TV에서 많이 봤죠. 이것도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에요. 뱀이 한 마리 감겨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앰뷸런스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은요. 대부분의 앰뷸런스에 저렇게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가 그려져 있어요. 어떤 경우는 안 그려져 있는데 살짝 그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한의사협회가 있죠. 거기에 이제 로고를 보시면은요, 저 뱀 한 마리가 이렇게 감겨져 있죠. 저것도 이제 그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에 있는
뱀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 로고가요. 예전에는 왼쪽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저렇게 바뀝니다. 바뀌는데 자, 왜 바뀌었을까요? 왼쪽 것은 잘못 그렸다는 거예요. 고증을 잘못해가지고. 자, 그래서 뱀이 두 마리 밑에 감겨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왼쪽 것은요. 위에는 날개가 달려있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가 아니라 위에서 제가 질문했습니다만은 전령의 신 헤르메스의 지팡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헤르메스의 지팡이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요. 나중에 이렇게 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고친 거죠. 그래서 헤르메스를 보면 여기 보면 세 군데에 날개가 달려 있다. 자, 원래는 두 권입니다. 근데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서 모자가 되고요. 투구가 되겠죠. 거기에 이제 날개가 달려 있고요. 또 하나는 발 쪽 부분을 보십시오. 원래는 신발이라고 합니다. 신발에 날개가 달려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비행화라고 얘기해요. 화는 신발 화자죠. 그 다음에 이제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거기에 뱀이 감겨져 있고 위쪽에 날개가 달려 있죠. 그 다음에 헤르메스는요, 로마에서는 메르쿠리우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영어권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머큐리라고 했죠. 머큐리. 자, 그래서 이 세 이름이 같은 신을 지칭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뱀 두 마리가 이렇게 감격이 됐냐? 원래는 뱀이 감겨 있지 않았었대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헤르메스가 숲속을 가는데 뱀 두 마리가 싸우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힘들여서 말렸대요. 말리고 나니까 피곤했겠죠. 간신히 말리고 나니까. 그래서 지팡이를 옆에다 두고요. 저렇게 들지 않고 이렇게 쉬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뱀 두 마리가 그 지팡이를 이렇게 감고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데칼코마니처럼 서로 마주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건 뭐냐? 원래 헤르메스는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분쟁의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쟁이나 다툼의 해결사로서의 헤르메스의 어떤 캐릭터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뱀 두 마리는요. 그러니까 의술과는 관련이 없죠. 이 뱀 두 마리는. 자, 그래서 이 헤르메스의 지팡이는 캐리케온이라고 그러는데 저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독수리의 날개가 달려 있고요. 뱀 두 마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르메스는 전령신이기도 하면서 자, 옛날 전령들은 뭘 이렇게 편지를 써주면 그걸 갖다가 전달한 게 아니라 말로 전달했겠죠.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됐대요. 그래서 웅변의 신이기도 했고요. 헤르메스가 전령신이면서 그 다음에 또 상업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도둑의 신이기도 했어요. 상업의 신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아폴론도 여러 가지 어떤 그 부분을 담당을 했는데 헤르메스도 여러 분야를 담당을 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불어로 이렇게 그 발음을 할 때는 H가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에르메스가 되는 것이죠. 헤르메스가. 그래서 이제 상업의 신으로서의 헤르메스를 생각을 하고 이런 상표를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빨리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의 검색창을 보시면은요, 날개 달린 모자가 있죠. 저게 바로 헤르메스의 날개입니다. 날개죠. 헤르메스의 두건에서 시작된 뭐 시대가 달라지면 이제 모자가 됐겠고요. 우리 삼국시대에 두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두건의 날개가 달려 있었대요. 근데 이제 뭐 투구의 날개가 달려 있는 걸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지만 여기는 이제 모자에 날개가 달려 있네요. 자, 왜 저렇게 해놨을까요? 우리는 빠르다. 헤르메스처럼 빠르다. 전령신 헤르메스처럼 빠르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군 의문부대 문장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고증이다. 잘못된 고증, 그렇죠? 아까 우리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 로고처럼 초창기의 로고처럼 잘못된 로고예요. 근데 이건 몇백 년이 됐기 때문에 차마 고칠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하나의 잘못된 거지만 전통이 돼버렸죠. 그래서 고칠 수가 없어서 그대로 놔두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티탄신이 있습니다. 12명인데요. 12명을 총칭하는 이름이 티탄이에요. 영어로 하면 타이탄이죠. 티탄은 거인이라는 뜻이고요. 불안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 보시면 옛날에 지금은 단종이 됐습니다만은 91년산 1톤 트럭 이름이 타이탄이에요. 1톤밖에 안 되지만 힘이 세다. 타이탄처럼. 자,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겠죠. 영화 타이탄 아시죠? 영화.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이타닉의 고도 여기서 나온 것이죠. 왜 저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타이타닉 호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이런 용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의 여신 테미스가 있습니다. 티탄 12신 중에 한 명이에요. 자, 그런데 그 상징물을 보십시오. 오른손에는 뭘 들고 있습니까? 칼을 들고 있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칭을 들고 있죠. 좌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딸이 있는데 정의의 여신입니다. 딸이 3명 있는데 디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엄마인 테미스가 가끔 자기 상징물을 딸에게 주기도 해요. 그래서 디케 여신도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과 관련돼 있는 그런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이걸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종문화관 뒤에 변호사회관이 있어요. 옛날 거기 보면 법의 여신상이 저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법원의 로고로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칼 대신에 뭘 들고 있습니까? 법전을 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법원 로비에 있는 정의의 여신 디케상이 또 있습니다. 대법원에 가보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에 보면은 법의 여신 테미스인데요. 어떻습니까? 눈이 가려져 있죠. 그래서 저 법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눈을 가리고 있냐? 누가 심판을 받으러 왔는데 판결을 받으러 왔는데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의미로 원래 법의 여신이 천칭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자 눈도 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틀라스 아시죠? 제우스를 티탄 신육과 싸울 때 가장 많이 괴롭혔던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티탄 신육과 싸운 다음에 저렇게 하늘을 떠받치고 있으라는 형벌을 주었죠. 아틀라스. 자, 그래서 저게 지구가 아닙니다. 지구가 아니라 하늘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개자리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딸들입니다. 딸들이 옆에 사는데 황금 사과 정원을 지키고 있다가 아버지 옆에 와서 지금 쉬고 있는 장면이고요. 자, 아틀라스 초콜릿이 보이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보이고요. 자, 이제 이 아틀라스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틀라스 닥터 헬기가 있죠. 옛날에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었던 윤한덕 선생님이 갑자기 과로사 하셨죠. 근데 그분의 콜사인이 아틀라스입니다. 그래서 이국중 교수가 그걸 굉장히 이제 아쉬워하면서 닥터 헬기를 도입을 할 때 1호기 이름에 그분의 콜사인을 새기겠다 해가지고요. 저 닥터 헬기가 도입이 됐을 때 1호잖아요. 001. 저기다 저 이름을 붙였죠. 자, 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가 있고요. 뭐 2부만 더 하도록 하죠. 이 프로메테우스까지 하고 이제 끝마칠 겁니다. 자, 이게 프로메테우스가 있고요. 포스터. 자, 그 다음에 국적 여객선 프로메테우스가 있고요. 자, 근데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와 처음에는 굉장히 친했죠. 제우스가 티탄 신족과 싸우는데 동생 그 에피메테우스를 데리고 제우스 편에 가담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제우스가 인간에게 주지 말라고 했던 불을 훔쳐다 주지요.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가 이제 화가 나서 분노해서 이 프로메테우스에게 벌을 줍니다. 그래서 흑해 연안에 카우카소스 산이 있어요. 거기 절벽에다가 묶어 놓고요. 동이 트면 자기 독수리를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간을 쪼아 먹도록 시켰죠.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독수리를 불러들였는데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이 쪼아 먹힌 프로메테우스의 간은요 밤사이에 돋아났죠. 그래서 3000년 동안이나 프로메테우스가 저렇게 고통을 겪었는데 자 저런 뭐 그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루벤스가요. 자 그런데 이런 그 그림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림이 많아요. 결박당한 프로메테우스 이런 조각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리베라가 그린 그림이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를 보시면 두 그림의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고증을 잘해야 돼요. 신화를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할 때도 자 아니면 신화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릴 때도 이 두 그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 금방 뭐 이렇게 아마 간파를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독수리가 쪼아 먹고 있는 그런 위치가 간을 쪼아 먹고 있는 위치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리베라는 왼쪽인데 루벤스의 그림을 보면 오른쪽이죠. 그래서 누가 잘못됐을까요? 리베라가 잘못한 겁니다. 그 프로메테우스가 그 루벤스가 제대로 그린 것이죠. 보통 간은요 오른쪽 갈비뼈 아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윤동주의 간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 별주 버전, 우리나라의 별주 버전과 그다음에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를 아주 절묘하게 잘 조합을 한 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 드리고요. 이번 강의를 끝마치는 걸로 하지요. 간, 윤동주.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 습한 간을 펴서 말리우자. 코카사스 산중에서 도망해온 토끼처럼 둘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 내가 오래 기르던 독수리야. 와서 뜯어먹어라. 시름 없이. 너는 살찌고 나는 여유여야지. 그러나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불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 자, 더 많이 준비해 왔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